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용표입니다.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의 저자인데요. 직장 생활을 LG전자, LG디스플레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저도 나름대로 힘들게 신입사원 시절을 거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때 이제 배웠던 재테크 원리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책을 냈는데요. 20대 분들이 많이 좋아해 준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놀라고 있는데요. 굳이 인기 비결이다라고 하면은 이 개정판을 좀 자주 내서 이 최신의 흐름들을 좀 잘 짚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에 더해서 여러 가지 그 주식이나 부동산, 또 연말 정산하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좀 이건 알고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일종의 입문서로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읽으실 때는 기본적인 지식, 상식은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을 통해서 얻으시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이 분야를 좀 더 깊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은 요새 보면 여러 가지 그 좋은 채널들도 많이 있고 좋은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깊은 전문가님들의 어떤 도움을 얻어서 좀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월급쟁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자영업자라든가 사업가 또는 연예인 분들 이런 분들은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생만 하다가 어느 순간 짠 하고 이제 잘 되는, 그래서 굉장히 부를 많이 쌓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한 방에 갑자기 당신 잘했으니까 연봉 10배를 내년에 받도록 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가면서 꾸준히 월급을 받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게 일단 현실적으로 주어진 가장 최선의 방안인 거고요. 보통 이렇게 약간의 유머를 섞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오늘 빚을 지면 내일에 내가 그 빚을 갚을 거다,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재테크를 하면은 내년에 나 또는 10년 후에 나가 고마워할 거다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비단 직장인뿐만 아니라 다들 재테크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직장인들, 월급쟁이라고 불리우는 경우에는 좀 재테크를 좀 꾸준히 잘 해서 미래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이 재테크에 유리한 이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3가지를 뽑아봤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이 재테크를 할 때 이제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주기가 직장인의 월급과 재테크의 주기가 굉장히 잘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주식을 산다, 펀드에 넣는다, ETF에 투자한다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단 견적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급여가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하는 것들은 다들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올해는 얼마, 그리고 조금 더 오르면 내년엔 얼마. 그리고 책상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부장님 저기 임원 보면 월급이 얼마더라 하면은 내가 나중에 재테크 계획을 그에 맞춰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직장인이 월급쟁이가 재테크에 유리한 어떤 또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이유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가게 사장님들 이렇게 보면은 월세도 내야 되고 직원분 있으면은 또는 알바생 있으면 이렇게 급여도 줘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내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직장인들은 교통비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하면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회사 다닐 때 당신은 우리 회사 책상을 쓰니까 책상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이런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급여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하면은 이 직장인이 다른 어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숨겨놨던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쉽게 그 직장인들은 나락에 빠지진 않더라고요. 유명 유튜버들, 유명 연예인들 보면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뭔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엮인다라고 하면은 한순간에 모든 수입이 끊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인은
웬만한 잘못이 아니면은 회사에서 잘린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도 직장인이 좀 재테크에 유리하다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는 많은 분들이 신세한탄을 합니다. 아니 강사님, 아니 그 작가님, 저는 그 월급을 받으면 마이너스 대출 이거 갚기도 급급하고 마이너스 안 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왜 돈을 모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직장인이 재테크를 하는 좋은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돈의 흐름을 좀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월급이 들어왔을 때 그 월급이 어떤 흐름을 스쳐가는가 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라든가 할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돈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이걸 재테크를 할까 아니면은 내가 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걸 살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악순환,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삶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우선 그 중에 내가 재테크 하기로 이제 마음먹은, 결심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은 우선, 이건 내 거가 아니다. 이건 은행 거다. 뭐, 주식회사, 뭐, 내가 투자한 회사 거다. 라는 식으로 먼저 투자를 하신 다음에 남는 돈으로, 뭐, 신용카드 빚도 갚고 뭐도 하고 해야지. 라고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월급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곳에 먼저 쓰고 그 다음 남는 돈을 재테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재테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이 돈의 순서를 바꿔서 월급이 들어왔을 때 일정 부분은 투자에 먼저 할당하고 내가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재테크를 하는데 조금 더 나은 어떤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잣돈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도 당신은 종잣돈 얼마 모아? 라고 이렇게 뭐 법에 써져 있다거나 뭐 규칙이 있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이 정도의 돈은 나에게 종잣돈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일단 종잣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 주식이나 ETF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 이것도 굉장히 큰 종잣돈이 될 수가 있고요. 부동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정도가 있어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종잣돈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각자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그렇다면은 이 종잣돈을 얼마로 한번 목표를 세워볼까라고 하면은 보통 한 3년 정도면은 내 연봉의 한 2배 정도 모아보고 10년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세게 뭐 내 연봉의 5배 또는 10배 이렇게 한번 목표를 잡아보시면은 이건 종잣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누가 종잣돈을 턱 주면서 해봐 뭐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얘기와 비슷하게 내가 받고 있는 급여에서 이제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 급여에 또는 내 연봉에 한 2배에서 5배 정도를 우선 1차 목표로 잡으시면은 이 종잣돈의 내 목표 이렇게 한번 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어떻게 3년 안에 내 연봉의 2배를 모은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반발심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뭐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2, 3년 안에 뭐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모아야 된다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그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가는 과정, 그렇다면 좀 더 수익률이 좋다든가 좀 더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목표가 정해지면 그거에 맞는 방안들을 마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렇게 목표를 잡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방안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뭐 해외여행 뭐 2번 갈 거 1번으로 줄이고 하는 게 몸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재테크를 하는 것과 우리 몸짱이 되기 위한 피트니스 하는 거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냥 쉬운 거 이렇게 가벼운 엮기만 들어서는 근육이 생긴다거나 몸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들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최대한 몇 킬로까지 들 수 있을까? 하는 그 무게를 들어야만 뭐 근육도 생기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테크도 마찬가지로 이 남는 돈을 조금씩 해보지 뭐라고 하면은 사실상 잘 안 되고요. 내가 이 돈만
이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남는 돈 요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 지점, 내가 이 역기를 들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지점을 들듯이 굉장히 그 좀 인생이 피폐해질지도 몰라, 인간관계 다 끊길지도 몰라, 친구들 못 만날지도 몰라라고 하는 어떠한 그 최대의 지점이 있을 텐데요. 그 지점까지 자신을 한번 몰아붙이면서 재테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2년, 3년의 짧지만 강렬한 경험이 나중에 재테크를 하는데 소중한 어떤 자산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자금으로 내가 좀 카페를 차리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셨다면은 지금 급여에 따라서 뭐 이게 구성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또는 아주 많은 경우에 재테크 전문가들이 너는 바보가 아니면은 절대로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 하지 마라고 하는 바로 그 바보 같은 상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예금이나 적금의 20%에서 30% 정도의 자금을 넣어 두시고 그 나머지 내가 투자할 자금의 70%에서 80% 정도는 주식이 됐건 펀드가 됐건 ETF가 됐건 그런 금융상품 위주로 먼저 구성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테크 상품, 그러니까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나는 좀 화끈한 거, 한 방에 좀 몰아서 좀 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일명 공격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내가 잘 알고 있고 정말 자신 있는 종목 한두 개를 골라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네이버, 뭐 여러 가지 그 일명 사람들이 그래도 뭐 대기업이고 좀 잃을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미국에서 뭐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것처럼 이미 굉장히 비싸지만 앞으로 더 비싸질 거다라고 하는 종목도 고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식의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자신만만하게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을 한두 개 골라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고요. 이 성향이 그래도 한두 개만 고르면은 뭔가 좀 위험할 것 같고, 야 삼성전자 봐봐 그거 지금 10만 전자 된다고 하더니 지금 5만 전자네 뭐네 뭐 해서 요새 심지어 망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 당신 누구 죽일 일 있어? 라고 생각하실까봐 이런 성향의 분들은 이 ETF, 그러니까 한두 개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코스피 지수 또는 미국의 S&P 지수, 나스닥 지수, 뭐 다우존스 지수 등등에서 이렇게 조금 서서히 올라가는 거, 적어도 제로가 될 염려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뭐 ETF를 하시면 좋겠고요. 펀드의 경우에는 요거는 개인의 특성상 나는 귀가 얇어,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휩쓸리는 성격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펀드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펀드는 이 들어올 때는 자유롭지만 나갈 때는 이 일종의 페널티, 환매 수수료 이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이 환매 수수료가 아까워서 나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오기가 생겨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남에게 쉽게 얘기해 나는 흔들리는 편이야,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털끝만큼의 손해도 내가 감수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오히려 펀드가 잘 맞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내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투자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성향인지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말 정산에 대해서 사실상 요새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내가 받은 돈 얼마, 쓴 돈 얼마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다 모여서 시뮬레이션까지 해주고 심지어 조언까지 해줍니다. 뭐 신용카드 뭐 정산 받으시려면 얼마를 더 쓰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직장인의 연말정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나쁜 소식입니다.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연말정산 대책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이거는 따로 뭘 공부하거나 할 거 없이 내가 쓰는 돈을 그냥 신용카드로 이제 긁기만 하면, 또는 체크카드로, 직불카드로 결제를 하기만 하면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손쉬우면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이게 나중에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실제적인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잘해서 내가 얼마를 나중에 환급 받았어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돈을 안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절세 방안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 책에 보시면은 이 비용을 지출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은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서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이중으로 이렇게 1+1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거나 교육비를 지출할 때나 학원비를 이렇게 사용할 때나 이런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 신용카드와 이제 중복 공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한번 사용처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직장인들 연말 정산이라고 했을 때는 세액 공제, 소득 공제 이런 혜택이 각각 많이 듬뿍듬뿍 담긴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청약 저축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내가 낸 돈에 연 300만 원까지 해서 뭐 40%를 공제해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가 낸 돈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어떤 정부에서 마련해준 절세용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대치로 많이 이용하시면은 실제로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절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뭔가 돈을 써서 절세를 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보다는 정부에서 상품을 마련해서 자, 여기 넣으시면은 당신의 노후도 보장이 되고 또는 아파트 청약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혜택들이 있는 상품들을 이용하시면은 내 인생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절세 전략을 세우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내가 좀 시작을 해보겠다, 한번 투자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게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그렇다면은 어느 주식을 사야 도움이 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좀 저의 슬픈 이야기인데요. 저는 LG 디스플레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마침 그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에 LG 디스플레이가 주식 상장을 해서 뭐 우리 사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원들도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었습니다. 그때 대략 한 4만 5천 원 내외였었는데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부서원들끼리 야 내가 100주 이제 살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 50주 너한테 넘길 테니까 조금 더 나 돈 챙겨주고 서로 각서 쓰고 말 그대로 장롱 밑에 있는 동전까지 다 긁어서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10만 원 되면은 서로 이익을 나누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듣고 LG 디스플레이라는 곳에 주식을 확인하시면 대략 한 10,000원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맨 처음에 IPO 공개한 다음에 지금까지 정말 화끈하게 오른 적 한 번도 없이 꾸준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잘못 사면은 정말 큰일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식을 맨 처음에 좀 어떤 종목을 할까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전문가분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뭐 성장성을 봐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게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다들 맞지만 만약에 내가 초보자다, 한번 처음에 입문한다라고 하면은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으면 거기는 뭐 하는 회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이라고 했을 때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애플을 샀다라고 하면은 야, 넌 애플 뭐 하는 회사인 줄 알고 샀냐? 너 애플 왜 샀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애플 샀구나. 앞으로 오르겠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일 겁니다. 테슬라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야, 전기차 시장 나중에 중국 업체들한테 다 지금 잠식 당할 텐데 지금 테슬라 성장 가능성도 없고 거기 일론 머스크는 요새 미국 정부에서 지금 힘 발휘하느라고 테슬라 신경도 안 써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테슬라라고 하면 전기 자동차 하는 곳 다 알고 유명하고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입문할 때는 우선은 내가 많이 들어본 회사, 많이 아는 회사 를 위주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들어본 회사라고 했을 때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 한국 주식하면 안 되고 무조건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 의문이 맞습니다. 한국 주식을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애국심이 투철한 분들 아니면은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책에는 한국 주식이 가진 일명 국장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단점들을 정리해 놨었는데요.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자면은 일명 그 밑장 빼기 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그런 도박판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그 분식회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속이는 경우에 뭐 거기 대표자나 대표이사, 뭐 대주주가 뭐 심한 처벌을 받거나 감옥에 간다거나 그런 일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뭐 과징금 10억 원, 20억 원
그리고 뭐 대표이사 사퇴 권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요. 이 시선을 미국으로 돌리면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분식 회계를 했다, 회계장부를 속였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죠. 거기 뭐 경영진들 뭐 징역 뭐 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떤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이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의 어떤 투명성이 더 낫다라고 하는 점도 저는 책에서 얘기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일명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난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애플 주식 갖고 과연 작전 세력이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답은 다 아실 겁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주식을 만약에 다 판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다 사고도 잔돈이 조금 남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작전이라고 하면은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소규모, 거기서 약간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걸 인위로 끌어올려서 뭐 팔고 나간다 하는 게 어떤 작전 세력의 어떤 기본적인 행태인데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주식 값이 이제 오른다라고 해도 여기 작전 세력이 들어갔을까? 이런 식으로 크게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도 일단 안심이 되는 포인트죠. 거기에 더해서 이 새로운 강자들이 막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뭔가 성장성이 보인다, 내가 이 회사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금방 올라가고, 게다가 상한가, 하한가 제한도 없기 때문에 신나게 오를 때는 정말 정신없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기쁨도 맛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주식이 그래도 같은 값이면 한국 주식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중에서 좀 유명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시면은 주식 내가 초보자다 하더라도 크게 좀 실패하거나 아픔을 겪으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들어봤고 좀 유명하고 하는 걸 어떻게 고르냐라고 하시면은 제 책에 보시면은 미국 다우존스 지수의 상위 30개 회사, S&P 500 지수의 상위 30개 회사,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상위 30개 회사 등등해서 각각 정말 한 지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위 회사들을 다 이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몇 개 회사들을 선택하시면은 선택에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미국 회사들 중에서도 어떠한 회사는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배당률을 잘 주기도 하고 일명 가치주라고 하는 또는 배당주라고 하는 회사들을 좀 선택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앞으로 정말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일명 이 성장주에 한번 투자를 해보실 수도 있고, 요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큰 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한국보다는 미국 회사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미국 회사 중에서 각각의 그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에 포함돼서 상위 랭크된 회사들을 우선 선택하시면은 크게 어렵다거나 크게 실패한다거나 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그 잘 아는 회사들을 통해서, 유명한 회사들을 통해서 내가 좀 경험을 쌓았다라고, 그리고 그 무술 영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자가 스승한테 다 배우고 나면은 뭐라고 합니까? 전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소개된, 그리고 이 각각의 상위에 랭크된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서 나 좀 감을 잡았다. 아니면 내가 좀 이제 주식을 좀 알 것 같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른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경험을 넓히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좀 초보자다, 입문자다라고 하시면은 남들 하는 유명한 것들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유명하고 남들이 많이 찾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지식이 쌓이기 전까지는 초보 운전하듯이 살금살금 조심조심 이렇게 좀 유명한 회사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펀드, ETF 이거는 뭐 지수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투자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상품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단 상품의 운용 방식 자체는 동일하지만 이 뭐 수수료 체계라든가 어떤 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에 맞게 좀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향이 정말 한번 결심한 거는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ETF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다. 나는 역시 이제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쉽게 마음의 상처도 받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인덱스 펀드를 하시는 게 좀 더 성향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의 운영 원리는 같지만 ETF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심지가 올곧은 사람이라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이 펀드는 누가 이렇게 옆에서 뭐라고 얘기했을 때 나 그러면 이거는 이제 투자를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은 뭐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뭐 현금이 가장 좋은 투자다. 현금 보유가 투자다라고 해서 투자를 좀 중지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될 수가 있고 투자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펀드는 사실 그 환매 수수료 또는 여러 가지 유지 비용 이런 게 굉장히 좀 손해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손해를 감수하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귀가 얇다라고 하시는 분은 펀드를 통해서 아까워서 이건 계속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ETF는 주식에 비해서 리스크가 좀 더 낮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 위주의 상품이고 이 거래 자체도 주식 거래하듯이 굉장히 좀 빠르게 거래될 수 있고 간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가 곧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흔들려서 ETF 이것도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성향에 따라서 ETF냐 펀드냐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수익률의 움직임이라든가 상품의 운영 방안이라든가 요거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의 특성 자체로 뭐를 할까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나의 특성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TF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분명히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적으로 잘 알고 나는 뭐 슈드니 뭐니 뭐 배당주 이렇게 받아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전의 상황이고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유명한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한 인덱스 ETF 또는 나스닥 지수를 기반으로 한 인덱스 ETF 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ETF를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스파이니 뭐 QQQ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ETF를 좀 경험해 보신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되면 나는 배당주 펀드가 좀 더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 라거나 아니면은 이거 주식 올라가는 만큼만 이거 수익이 발생하니까 조금 화끈하지 못하다. 나는 좀 화끈하게 뭐 2배, 3배, 레버리지 뭐 이렇게 한번 ETF를 선택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인버스 ETF, 뭐 리버스 ETF에서 꼭 올라야 수익을 얻는 거냐? 아니야. 내려가는 것도 내가 수익을. 그래서 이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걸 고르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레벨업까지 되신다면은 그런 인버스나 리버스 ETF도 선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초보 또는 입문 단계라고 하면은 저는 스파이라고 불리우는 S&P 500 지수를 기본으로 하는 그 ETF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미국산을 내가 좀 사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500불, 600불 매우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그 조각 투자 서비스, 뭐 10분의 1개 살게요, 100분의 1개 살게요 라고 하시는 방법도 좋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출시한 저희는 미국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입니다 라고 하는 뭐 코덱스니 타이거니 뭐 S&P 500 ETF 이런 걸 하시는 것도 이 수익률이 S&P 500 지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그 세금 혜택도 조금 얻으면서 ETF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리나라 증권회사에서 출시한 해외 투자 ETF를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정말 본토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국제 투자자로서의 어떤 느낌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500불, 600불 요 정도 되는 스파이 ETF 뭐 이걸 한번 골라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추천하는 ETF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SPY,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 요거를 가장 자신 있게 이렇게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오를까 내릴까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른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는 내린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앞으로 서울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2025년과 2026년 상반기까지는 좀 하락세의 모습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2026년 말부터 좀 상승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444 효과라고 불리우는 어떤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그런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부동산이 가장 많이 폭락에 가깝게 하락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1998년 우리나라 IMF라고 하는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외환위기 때 굉장히 부동산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를 보니까 1994년에 대략 3%에서 5%, 6% 정도까지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4년, 그러니까 끝자리가 4로 끝나는 해에 올랐는데 98년, 그로부터 4년 후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굉장히 폭락에 가까운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1차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 한 번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싶을 텐데요. 이걸 다시 10년 후로 다시 시선을 바꿔보면은 2004년, 그러니까 04년에 다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08년이 되면은 이번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해서 또 우리나라 부동산도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끝자리 4로 끝나는 해에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니까 4년 후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하락을 하더라. 4와 4가 겹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이 반복됐다면은 원래대로라면 2014년에 금리가 다시 올라서 그로부터 4년 2018년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의 뭐 반토막이 났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이 틀린 게 아닌가 싶을 텐데요. 2022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걸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 시점이 2022년이라고 했을 때 2026년까지는 이 하락세 그러니까 이 충격이 2026년까지는 오고 그 다음부터 다시 상승할 거다라고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실 부동산에서 가장 크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리를 정하는 가장 또 강력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기준금리다 보니까 아주 우연찮게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으로부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좀 저는 예측을 하는 그 발견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기반을 했을 때 저는 2026년 하반기부터는 좀 오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 부동산이라고 해도 또 강남의 상황, 강북의 상황 뭐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낙에 개별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큰 흐름을 보면은 다시 상승할 어떤 상황은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2017년을 기억하신다면은 좀 이해를 좀 더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상한 이유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정도까지 됐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금융위기의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걸 보니 앞으로 부동산은 오를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안 하고 대신 안전하게 전세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했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으니 매매를 안 하고 전세를 선택했는데 전세를 선택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그럼 매매 가격이 올라야겠네 라고 해서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매가가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가 매매 가격 오르는 걸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자, 지금 2024년, 2025년의 상황을 보면은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유튜브나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반토막 나서 뭐 영끌한 사람들 눈물 흘린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영상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세 사기네 뭐네 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는 건설사도 막 망하고 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매매가 하락하는구나. 특히 지방은 이런 영향이 더 심하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매매가가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선택하는 게
전세가 될 테니까 이 전세가가 다시 매매가를 올리는 시점이 2026년이 될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합니다. 당신 잘 몰라서 그런데 요새 전세보다는 월세가 다시 트렌드가 됐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혹시라도 지금 영끌해서 매입한 부동산이 좀 하락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대략 한 2년 정도 후에는 다시 상승기로 과거처럼 뭐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뭐 쭉쭉 오르고 사람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정말 미쳐버린 매매가 상승이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은 이렇게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겠고요. 또 반대로 좀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집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2026년 여름 정도에 매입하시면은 이렇게 시기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마 대부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 보통의 전문가들은 뭐 이거 갭 투자를 해서 어떻게 불려 나가시고요. 어디 재개발 예정된 곳에 잘 사두셨다가 나중에 대박 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해드리겠지만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의 저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그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급여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먼저 관리를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결국에는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은 목돈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목돈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어느 정도 종잣돈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이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는 그 젊은 계층 또는 신혼 부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혜택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청약 가점제로 이렇게 아파트 분양을 해줄 때는 사실 나이 많은데 자녀 많고 하는 그런 가정들, 그러니까 뭐 한 50대 되는데 자녀가 한 3명, 4명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원하는 곳에 다 당첨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였었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분들에게 좀 더 청약 기회를 늘리자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청약 저축 꾸준히 이렇게 1순위 자격 잘 유지하시면서 신용도 좋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무주택의 경우에는 특히 나라에서 여러 가지 디딤돌이라든가 대출 혜택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지라고 하면은 이 집 올라가는 속도를 돈 모으는 속도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되고 조금만 손을 뻗으면 내가 저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왔을 때 이 투자의 관점보다는 우선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제 드림 컴 트루 꿈을 실현한다는 어떤 관점에서 일단 이거를 매입을 하시면은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집이 가격이 하락하면은 마음은 아프겠지만 실거주를 계속하면은 어차피 집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가는 비용들이 좀 아깝지는 않으실 텐데요. 오르면 좋겠지만 내려가더라도 실거주라는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무주택자이신 분은 실거주를 위해서는 주택을 매입하시는 게 좋겠다. 다만 투자용으로 뭐 좀 하나 사둘까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른 얘기지만 실거주와 이 투자를 겸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잡아보시면은 좋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좀 난리가 났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평가가 돼서 이 경제가 불황인 상태에 금을 사두면은 그래도 손해는 안 볼 거야. 좀 안심하고 좀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접근에서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경제가 좋아진다거나 하면은 금의 인기는 또 시들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은 투자 상품으로서 막 가격이 오르면은 이걸 사서 내가 샀던 거를 팔아서 이익을 얻어야지라고 하는 상품이 얼마 전까지는 그런 투자 상품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금값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한돈에 뭐 60만 원이네, 70만 원이네. 라고 하면서 금이 이제 투자의 수단,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요걸 사뒀다가 팔면은 뭐 투자가 되고 뭐 이익을 얻고 뭐 이런 투자 상품으로 됐었는데요. 이 금값
값의 어떤 상승세는 결국에 금의 수요와 공급을 기준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의 수요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또 세계 정세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중국이 나중에 대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군 자금으로 금을 쓸어 모으고 있다. 금을 사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비싸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그 자산 형태로 금이 됐건 뭐가 됐건 부동산이 됐건 화폐의 가치 하락에 따라서 이게 실물 자산이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것뿐이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드리자면은 금은 뭐 전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장신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희소성이 있는 물질이니까 내가 이걸 사서 금값이 뭐 2배가 될 거야, 3배가 될 거야 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적어도 사둔다라고 하면은 크게 손해볼 일 없이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뭐 실물을 보관해서 금괴의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금융 상품으로 뭐 은행에 가면은 뭐 골드 뱅킹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금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에 한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거에 맞게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금은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홈쇼핑에서만 안 사시면 됩니다. 거기는 금에 가공비 들어가죠. 또 홈쇼핑 채널 비용 들어가죠 해가지고 바가지 쓴다라고 하죠. 예, 바가지 쓰기 딱 좋은 상황이니까 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을 통해서 금에 투자하는 6가지 방법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달러가 계속되면서 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럼 달러에도 투자해 볼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은 달러의 힘이 약해질 것이냐. 사실 이거는 예측의 영역을 좀 벗어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힘이 강해지느냐, 아니면 중국이 이를 견제하느냐, 어떤 국제 정세랑도 분명히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 지도자가 강달러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를 통해서 미국의 산업을 계속 번성시키려는 어떤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단기적인 관점 한 3년까지는 달러는 강세가 계속 유지될 거고 그 이후의 상황은 아직 미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어떤 관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강달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1,500원이다. 라고 하면은 강달러가 계속 유지돼서 뭐 3,000원이 될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심리적인 어떤 그런 선에서 봤을 때 1,500원 넘어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1,500원까지를 어떤 개인적인 또는 국가적인 어떤 그 한계선으로 정해놨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450원, 1,460원 이런 거 했을 때 사둬서 여러 가지 투자하는 비용을 감안해 봤을 때 적어도 1,500원이 넘어야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 달러를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 관점에서는 그다지 좀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사서 내가 국제 정세에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흥미롭게 공부를 학습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달러 뱅킹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한 3년, 5년간 그래도 좀 경제 공부도 하면서 크게 잃는 염려 없이 좀 투자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달러 투자도 접근해 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경험도 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계속 이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라고 했을 때는 각국에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해서 이 암호화폐가 목욕탕 가서 또는 이발소 가서 마트에 가서 이거 코인 뭐 몇백만 분의 1개 계산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수요가 분명히 늘어나겠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사실 이게 디지털 자산으로서만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국제 관계에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파워 대결에서 미국이 우위를 갖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또는 암호화폐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미국의 힘에 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좀 늘려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적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여기 값이 올리면은 그 미국 정부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걸어서 내가 이걸 사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경험 삼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나쁜 상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밈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도지 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화제성에 의해서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코인을 선택하시기보다는 그나마 이 제도권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리고 미국이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 비트코인 한번 해보시면, 암호화폐 중에서는 그걸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품이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그 비슷한 류의 가품들, 뭐 일명 짝퉁이라고 하는 것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들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고 그냥 정품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는 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인들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나는 그 영역이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제가 감히 이렇게 뭘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릴 만한 어떤 그런 정도의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린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를 되돌아보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유명한 위대한 철학자가 탁월함은 꾸준함에서 나온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얻고자 할 때 내가 이걸 한 방에 넣어서 한 방에 확 키울 거야 라고 하시기보다는 꾸준하게 뭘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좀 성과가 지금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관둘까라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좀 꾸준하게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고 투자 활동을 지속하시면은 굉장히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 채널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전문가들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조언 중에서 좀 나랑 결이 맞는다, 저 사람 얘기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탁월함을 위해서 꾸준히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큰 도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